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벌이니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아라. 내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19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며 안중근 의사에 대한 특별 취재를 진행한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날의 역사를 들어보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 듀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년간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영화 하얼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영화는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이 영화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얼빈이 한국 관객들로부터 눈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강렬한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극장을 찾아가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안중근이라는 인물과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사상가였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선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취재를 시작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 곧바로 체포되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 법정에서 자신이 왜 이토를 암살했는지 조목조목 밝히며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판에서 밝혀진 이토를 암살한 15가지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단순히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총성은 단순히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에 맞선 작은 나라의 마지막 외침이었으며 동양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자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침탈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정미칠 조약을 통해 조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고 나라를 잃은 상실감은 조선 민중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토는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일 전쟁의 승리를 발판 삼아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단지 조선 민중의 삶을 파괴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과 조선, 그리고 청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명분 삼아 동양 민족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이토의 기만을 간파했고 동양 평화를 위협하는 그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하얼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조선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참살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권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조선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토는 이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경제적 수탈을 본격화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조선의 전통 화폐를 일본 화폐로 대체하며 조선 농민과 상인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는 조선 경제를 완전히 일본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동학 농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 투쟁에 그치지 않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토는 조선을 짓밟고 동양 평화를 깨뜨린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고 안중근 의사는 그를 처단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에 제동을 걸고자 했습니다. 하얼빈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의거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지동맹을 결성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며 조선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암살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의병장이며 국제법상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정은 그의 주장을 외면했고 그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15가지 이유는 조선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가 결성한 단지동맹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굳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단지동맹의 일원들은 자신의 약속을 다짐하며 손가락을 잘랐고 피로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하얼빈 의거 전 그는 단지동맹의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조선의 의병장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안중근은 체포된 후 리순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약 2000km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도착한 리순 감옥은 이미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토를 암살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09년 12월 19일 일본 법정에서 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진행되었고 일본인 판사와 검사가 모든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일본 법정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 원한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군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의병장으로서 전쟁 중 적장을 처단한 전쟁 포로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는 적국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려면 만국공법과 국제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발언은 일본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일본 판사들은 이를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토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이 조선과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조국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후손 여러분,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밝히려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억압받는 모든 조선인들과 미래 세대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첫째, 명성황후 씨의 책임 때문입니다. 1895년 일본은 우리 조선의 국모를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경복궁에 난입한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방조한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짓밟기 시작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둘째,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이토는 우리 조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토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셋째, 정미 7조약을 통해 조선 군대를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 그는 조선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킬 방패를 빼앗고 수많은 군인이 의병으로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넷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헤이그 특사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는 이를 탄압하며 황제를 폐위시키고 조선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다섯째, 동학농민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들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진압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토는 민중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으며 조선을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여섯째,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우리의 자산을 빼앗고 농민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일곱째, 언론과 교육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신문은 검열과 패간의 위협 속에서 침묵해야 했고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은 일본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말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덟째, 조선인의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 아래 강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동양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는 동양 평화를 외치며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며 동양 민족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열째, 거짓 선전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원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열한째, 민족 자산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농토와 자산은 일본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빼앗겼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열두째, 황인종 연합을 가장한 기만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조선, 청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동양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감췄습니다. 열셋째,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파탄과 억압으로 수많은 우리 국민이 고통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넷째, 정치적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약속했으나 조선을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기만했습니다. 열다섯째, 제국주의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 민족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이 15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당시 리순 감옥의 일본 간수와 헌병들은 그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중근을 신념을 가진 지도자이자 사상가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적들조차도 매료시켰습니다. 재판은 19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 재판을 통해 조선 민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안중근의 논리와 당당한 태도는 조선과 국제사회에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그를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벌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당당히 죽음으로 맞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둘째, 그는 항소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사상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담은 책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조선의 독립을 넘어 동양 전체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가 책을 완성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일은 1910년 3월 2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은 그의 사형 시간을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한 시간과 맞추는 잔혹한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는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뼈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공원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달라.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그가 단지 독립운동가나 저격수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뿐 아니라 동양 전체의 평화를 염원했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념은 단지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조선, 청나라를 하나로 묶고 동양 전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기고자 했던 동양평화론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이 연합해야만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본, 조선, 청나라가 힘을 합쳐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안중근은 동양 각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분열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평등하게 공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동양인끼리 싸우는 것은 서양 제국주의의 먹잇감을 제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동양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동양 평화론은 단지 이상적인 평화를 논한 철학적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교육, 경제 협력, 외교 정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동양 민족 간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중근에게 그의 책을 완성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념이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일본은 그를 처형하며 그의 육체를 사라지게 했지만 그의 신념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동양 평화론은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조선의 독립운동과 동양 민족들의 항쟁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안중근의 사상은 단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민족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단순히 조선을 위한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꿈꾼 사상가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말 중 하나가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천국에서도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꿈은 비록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신념은 동양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취재하며 제가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사랑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는 단순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강렬한 호소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벌이니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아라. 내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죽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임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그는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 죽음이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한 마지막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유서에는 그의 깊은 효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 이 불초한 자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어머니를 배울 날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고 사형장에 섰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총사령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 포로로서 군인으로 처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아침 안중근 의사는 담담히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해는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의 시신을 조선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지금도 그의 묘는 비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의 삶과 그의 신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며
오늘날의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영웅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관람하며 관객석 곳곳에서 울음과 감탄이 뒤섞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감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안중근 의사의 희생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생 없는 자유는 없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삶을 조국과 동양 민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묻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지 조국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신념을 기억하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국인들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도전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와 영국의 더 타임스는 안중근 의사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라고 소개하며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실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열강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과 처형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그의 신념과 철학에 감명을 받아 일본 정부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변호사 중 일부는 안중근이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본 내부에서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향력은 조선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이후 독립운동가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국을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안중근의 이름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희생은 조선 민중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그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을 넘어 동양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프랑스 기자의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이 감탄스러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단순히 한국의 영웅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그의 신념과 희생을 조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동양 평화론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평화가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점은 매우 감동적이었는데요. 그의 죽음이 조선의 독립운동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기자의 시각에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동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